퓨처데이즈는 사실은 그 여러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미래지향적인 예술을 선보이는 프로젝트 은이라는 그 그룹의 대표적인 신주식 작가님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이 신주식 작가님은 XR이라는 첨단의 기술을 예술에 도입해서 자신의 예술 작품을 자유롭게 구현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작품을 발표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XR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의 장르를 선보였고, 이번 전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과 그리고 작년에 얘기를 조금 덜 하셨던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전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품이 이제 선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 토크 프로에서 진행하겠지만, 전시를 혹시 먼저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작품을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가가 얘기하는 것이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 어떤 세계로 관람자들을 초대를 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작품을 경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러한 예술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점검, 아니 토론, 이런 기회를 좀 갖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시를 관람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우리의 인식 방법, 그리고 작품을 수용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 현대미술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전문가이신 전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님이셨던 서진석 관장님, 경기문화재단에서 홍보팀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홍보팀장님을 모시고, 좀 사실 시기는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의미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 못 보신, 이제 전시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조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홀로렌즈를 쓰고 맨발로 백사장을 걸어 들어갑니다. 파도치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가상의 노인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들고 숲속을 거닐다 보면 나무를 찍는 발레리나와 책을 읽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원래는 말도에 앉아서 그 알프스 산맥을 넘기 전에 Nothing is impossible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전쟁에 대한 불굴의 투지를 나타낸 것이라면은, 아바타는 예술의 표현의 영역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지금의 비트는 가상현실 기술 구현의 힘을 빌려서 진정하게 아바타로서 재탄생한 아티스트의 상상 속에서 여행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비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페인팅으로 표현했다면, 작가가 상상하는 그런 세계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기존의 예술의 장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새로운 예술의 장르가 탄생했다, 그리고 새로운 표현의 영역이 탄생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대신하는 아바타 비트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아바타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 그러니까 서유럽에서의 1세기, 2세기, 2세기에 걸쳐서 변화하는 그런 격변의 정치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와 그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순종과 고종과 같은 그런 피리어드가 언제였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행이 그 부르봉 왕조의 말기 15세, 16세 그 시기가 아니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함께 브루네이 왕조를 맞이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 일관에 같이 그 전시함으로써 비트가 그 시기로 텔레포트를 해서 시간 여행을 하게 된 이유이고, 일관에 15세, 16세가 같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구현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을 때 이때 이 작품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소환된 작품입니다. 프랑스 혁명 시절의 기록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차용을 해서 의인화시키거나 뭐 주관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간 작품인데, 저는 그 루이 그 16세가 그 처형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 그림을 재현함으로써 정말 제가 진짜 그 비트가 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사건인데, 그래서 그러한 애도의 마음, 좀 더 평화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색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도 진짜 장인애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있어서 혁명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에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의 뜻만 숨어 있지 않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 그림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고, 지금과 같이 XR 아트가 가능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관람객들은 내가 만드는 그 창조 공간 속에 걸어 들어와서 관람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눈은 오는데 꽃은 펴 있고, 그 벽과 이 공간의 구분 없이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벽에서 나무들이 나오는 것처럼 재현을 했고요. 저 멀리 나무 숲속의 뒤에서는 볼루메트릭 3D 캡처로 만든 어떤 화려한 도끼를 들고 도끼질하는 여자가 굉장히 위열된 모습이죠. 그래서 또 벽에서는 또 폭포가 흐르고 있고, AI도 마찬가지로 관람객이 작품 안에서 그 이모션을 느끼고 작품의 일부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목이 이제 언노멀, 뭐 스트레인지 뭐 이런 제목인데, 초현실적인 어떤 그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던 방입니다. 삼가는 이번 전시의 가장 그 중요한 전시라고 작가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컴퓨터 위에서 제가 작품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캠퍼스로 물감으로 그것을 다시 재현한 것인데, 풍경의 배경은 마인크래프트에서 따온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요소들은 제가 의도적으로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픽셀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제가 얘기하는 비트라든가 이런 가상현실 뭐 이런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고, 원색에 대한 것들은 빛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오래 작품을 하다 보니까 뭐 작품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어떤 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라이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게 가상인지 어떤 게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상과 현실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비트와 네트라는 것을 연구하게 됐고, 현실에서 시공을 연구하게 된 거죠. 나폴레옹을 제가 사관에 마지막 작품으로 하게 된 이유는 역사 속의 최고의 인물로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심벌을, 나폴레옹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또 사실과 다른 어떤 그런 내막도 있고 또 그런 팩트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하나로 단정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는 유명한 장면을 차용했습니다. XR 아트라는
그 가상현실 구현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 현대 아티스트들한테 굉장히 축복처럼 다가오는 기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영역까지도 이제는 쉽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것도 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작품할 때의 고민은 항상 파인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기술이라는 것을 그 의식하지 않고 그 기술을 잘 이용해서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영역 예술 세계를 잘 관찰하고 감동받고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거를 가장 염두에 두고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와서 한 2시간 꼼꼼하게 작품을 그 전시관 하나하나 옮겨다니면서 잘 감상을 했는데요. 그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왜 말이지? 네, 말하고 신민식 작가님의 이 퓨처 베이스 시리즈에는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지? 저한테는 가장 그 질문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토크 프로그램의 그 뭐 사회자죠. 사회를 맡으면서 이 내 궁금증부터 좀 해결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은 제가 선생님께 왜 하필 말을 왜 전시에 초입에 그것도 전시실도 아닌 야외에 이렇게 떡하니 두게 되셨는지 거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그 질문부터 좀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말을 그 초입에 갖다 놓게 된 이유는 일단 멋있잖아요. 압도적이고 뭔가 한 것 같은 뭐 이런 거를 사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말이라는 거 그 말이 이제 나폴레옹이 타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비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폴레옹이 아직 그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를 이제 점령하러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알프스는 진짜 알프스 산맥이라는 건 엄청 높은 산이고 그동안 이제 그 역사적으로 한니발이라든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넘었던 그래서 큰 성과를 가져왔던 그런 산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 산을 넘어서 이제 그 북부를 그 점령을 해서 이탈리아의 북부를 점령해서 큰 성과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알게 된 건데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폴레옹이 탄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말 위에 타서 나폴레옹이 뭐 Nothing is impossible 내 사전엔 뭐 이렇게 실패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같은 얘기지만은 그 위에 대신 이제 나폴레옹이 앉아 있지 않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비트가 그 위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주고 그래서 같은 Nothing is impossible이지만은 그 비트가 앉아서 외치는 말은 그 기존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원해서 상상을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을 이런 가상현실 구현 기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더 그 아티스트의 그 영역이 표현의 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선언하는 비전의 각오를 그런 걸 상징을 빗대어서 하느라고 이제 말을 거기다 배치시킨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포부를 딱 이렇게 밝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의 장을 한번 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 배치였군요. 네, 그 질문을 하나만 조금 더 이번에 제가 송 원장님께 좀 해보자면 이게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시간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원장님? 네. 네, 저기 간단하게 그 말씀드린 제가 저 백남준 나스센터에 있었으니까 백남준 나스센터에 있었을 때 말에서 크리스토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백남준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죠.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통하는 가장 물리적인 기본 단위거든요.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나와 타자간 관계를 맺는 게 걸어서도 가지만 그 다음에 확장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중세시대 때는 말이었잖아요. 그 말에서 크리스토라는 말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백남준 선생님이 했던 말을 그 문장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크리스토는 이제 백남준 선생님의 불가리아 친구인데 그 불가리아 친구가 어떤 그런 심령적 그런 능력이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심령학적 언어, 심령력 이게 미래의 소통 수단이다라는 것을 넌지시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 심령력이라는 게 뭐 우리가 과학 기술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게 텔레파시라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양자적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과학의 발전 단계를 보면 우리가 그 고전역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상대성 역학, 그 다음에 퀀텀 메케닉스, 그러니까 클래시컬 메케닉스, 릴레이티브 메케닉스, 퀀텀 메케닉스, 양자 역학 이렇게 과학이 발전이 되죠. 말이 길어지네. 19세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아는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거죠. 물리학, 뭐 그 돌을 던지면 각도, 그리고 뭐 질량, 스피드를 재면 어디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거리와 거리라는 개념이 공간적 개념의 XY 좌표를 기본으로 하는 게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두 평행선은 영원히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말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적, 물리적으로 오고 가는, 다만 스피드만 다른 거죠. 그게 말에서 20세기에는 비행기가 되고 점점 빨라진 거죠. 전파가 되고 이런 기본으로 가는데 양자 커뮤니케이션을 가버리면 퀀텀 스핀이라고 해서 거리적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네. 말하자면 우리 양자 컴퓨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에서 스핀을 돌려버리면 쿼크 입자의 스핀을 돌려보면 똑같이 달이든 은하계든 같이 돈다라는 개념이면서 거리 개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웜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이 얘기했던 심령력이라는 개념은 이제 21세기 더 나아가서 미래 그 퀀텀 메케닉스 시대에, 그러니까 고전역학, 상대성역학 뭐 이후에 퀀텀 메케닉스 시대에는 그런 소통의 수단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미 상대성 역학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이나 주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빛의 속도가 달라지죠. 그죠? 근데 퀀텀 메케닉은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의 작업을 봤었을 때는 여기서 보여지는 우리가 단지 뭐 VR을 벗어나서 AR, 뭐 더 나아가면 MR까지의 개념, 그러니까 증강현실, 혼합된 현실까지 나오는 개념에 있어서 과연 내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작업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처음에 말로는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작품을 보고 나서 입구를 나올 때는 이 나 자신도 모르게 시간적 개념이 완전히 해체된, 공간적 XY 좌표가 아니라 거기에 Z라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서 시간 개념 자체가 완전히 해체된, 말하자면 양자적 소통,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퀀텀 메케닉스까지도 이 작업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기술적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내용적 그 개념에 있어서는 말이라는 개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폴레옹의 말에 어떤 혁명과 같은 어떤 변화, 사회적 변화, 과학적 변화의 순간, 이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괜히 궁금했었던 게 아니네요. 이게 미팅할 때도 원래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데 전시의 첫 작품은 정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짧게 이제 제가 이해한 바를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새로운 거를 보여주겠다는 어떤 혁명과도 같은 의지로서의 말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소통 수단 혹은 시각을 뛰어넘는 어떤 미디어 같은 존재로서의 말을 등장해서 보여줌으로써 백남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심령적 가치들, 그러니까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층이, 그 사이에 있는 켜,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말, 이런 게 이 전시의 가장 초반에 등장했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듣고 말하면서 막 제 몸이 짜릿해지는 것은 좀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럼 신진 선생님, 그 말로 시작해서 이제 그 말이 새롭게 열어주었었던 세계의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불공 왕과를 이제 다음 전시실에서 이야기하고 계셨잖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저희 고종순종 시대와 불공 왕가가 겹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중첩이기도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 부분들을 들춰내려고 하셨던 또 좀 깊은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건데요. 일찌감치 이제 제가 뉴욕으로 이제 뉴욕에서 20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게 됐는데, 유학 생활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회 활동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외국에 나가면은 자연히 애국자가 된다고 이렇게 먼 나라에서 한반도라는 그 나라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북동아시아에서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뉴욕에서 만나서 이렇게 관찰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자연스럽게 이제 위대한 그렇게 문화의 장단점도 발견하고 단점도 발견하면서 혼자 이제 근대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국 근대사를 바라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유럽의 서유럽의 역사까지 이제 보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근대사라고 하면은 구한말 때부터 이제 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해방 후에부터 여태까지의 그런 격정적인 세월은 50년, 60년, 70년에 달성한 서구 역사에서는 거의 한두 세기, 1, 2세기가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의 함축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격변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원인을 거스르다 보니까 이제 구원말 시대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순종과 불종 이런, 근데 그 시대랑 대비되는 시대가 프랑스의 이제 불공 왕조의 15, 16세, 일찌감치부터 14세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그 시대를 이제 관찰하면서 이런 것을 작품화시키면 괜찮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미술과 어떤 역사를 합해보고 싶었습니다. 미술과 역사를 합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또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고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주의 경험이 떨어져 있는 그곳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바라보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일단 숨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왕조가 겹쳐지는 부분은 실제로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했었던 왕조를 결국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리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황제적 권력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아주 모순적인 상황들이 프랑스 역사에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도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그 지점하고 좀 중첩이 돼 있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질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시간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층에 겹겹이 있고 중간중간에 막 넘나드는 방식으로 사유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게 선생님의 그런 아주 첨단의 기술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서 원장님, 네, 그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뭐 이미 좀 약간 장르적 용어가 되어버린 그런 영역 안에서 작품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예술가들에게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아니면 그 생각들을 담아내는 방식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신준태 선생님 작품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미디어 아트의 맥락에서 사용한 맥락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의 작업을 봤었을 때 우리가 기술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물론 기술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분리되는 건 아니죠. 합쳐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아까 내용적 측면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먼저 제가 사견을 좀 먼저 덧붙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한다면, 저는 왜 불공왕조인가? 라고 처음에 이 작업을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그 우한말, 그러니까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근대화라고 그러죠. 사회적 근대화. 그 근대화 시기에 이제 사회적 근대화, 기술적 근대화가 있는데, 기술적 근대화는 이제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회적 근대화는 뭐 인권, 평등, 뭐 박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사회적 근대화가 굉장히 늦었죠.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근데 사회적 근대화를 이뤘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그냥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영국식이고 프랑스식이거든요. 말하자면 프랑스식은 민중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단두대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식은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장전이라고 그러죠. 왕 자체가 스스로 변하는. 일본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스스로 와서 공화정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권리장전이라는 걸 메고 왕의 권한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역사를 보면 사실 프랑스랑 닮아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중이 들고 일어났죠. 다만 이제 재미난 거는, 저는 고종 시대를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동시대랑 오히려 더 그 프랑스 혁명, 불공 왕조 시대 때와 저는 더 일치가 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고종 때는 우리가 근대화가 말하자면 타자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몇 차례 벌어지죠. 나폴레옹으로 다시 돌아서 왕이 됐다가 또 타이에 의해서 왕이 제거되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또 민주화의 경험을 다시 성취해내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고종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굉장히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어떤 과거와는 전혀 다르죠. 어떤 무혈적인 어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아마 왕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는 아마 근대사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일걸요. 어떤 그 폭력에 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동시대 민주화라는 개념은 여러분 또 다른 저는 사회적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21세기에. 아시다시피 뭐 블랙시트, 트럼프, 극우, 아베, 뭐 제2의 무슨 니오파시즘이 시작이 됐네, 뭐 신냉전이 됐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저는 제2의 사회적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법과 대안의 조그만 단초가 뭐 우리나라가 아닐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생님의 작업을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도 확장해서 저는 고민이 동시대랑 연결시켜서 고민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
이제는 그러니까 이미 그 20세기 중후반부터 그 미디어 아키올로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미디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대두됐죠. 그러니까 기술 매체 발전사, 기술 매체가 단지 사회과학 분야로만 그 연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인문철학적으로도 기술 매체가 연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술 매체 진화가 이 사회 철학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 인간에 대한 물음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미디어 고고학, 기술 발전사들을 연구들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지그프리드 질린스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죠. 요즘에 그게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한 작년 말에 타임 큐비즘이라는 기획전을 광주시립에서 특별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의 작업도 똑같은 어떤 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에서 특히 비트로 물질이 아니라 뭐 미디어 설치 미술, 우리가 말하는 아날로그식 미디어 아트 설치 미술이 아니라 비트로 환산된 탈물질적 일렉트로닉 아트에서는 우리가 미디어 아트라는 것도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사실은 미디어 아트라는 개념이 그 얘기도 지금 서구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신문, 그죠? 사진, 이것도 미디어 아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유명사를 쓰는 미디어 아트는 그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소위 해서 독일에서 제트카인 같은 데서는 제트카인의 버른하라드 세렉스 같은 디렉터는 일렉트로닉 아트라고 부르자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미디어 아트라는 말을 쓰지 말자,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디지털 아트다, 뭐 탈물질적 개념을 다 빼자, 뭐 이런 논의가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일렉트로닉이나 디지털 아트 기반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백남준 선생님이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사각의 프레임. 근데 이제 미디어 고고학적 측면에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화면 간 화면 간, 기계 간 기계 간 싱크로시키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VR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 AR, MR 개념이 적용이 되면서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무한 확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90년대부터 8, 90년대부터 작가들이 시간적 개념을 굉장히 다루기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19세기 말에 큐비즘이 나왔었을 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공간, 그러니까 원근법적인 시각을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근법적 시각 이외의 시각을 볼 수가 있게 됐잖아요. 라이트 형제, 에펠탑 밑에서 바라보는 땅이라든가, 기차 안에서 창 밖을 바라봤었을 때 그 공간의 해체라든가, 뭐 나무는 빨리빨리 가고 뒤에 산은 천천히 가고, 뭐 이런 개념을 접하면서 이제 큐비즘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제 그 공간을 해체시키는 인지 감각이 우리가 발달되는 거잖아요. 꼭 원근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뒷면이 앞면이 될 수 있고 앞면이 뒷면이 될 수 있고 X, Y 좌표가, 공간 좌표가 다 우리 인지 감각으로서 인지하게 되면서 확장되고, 또 과학에서는 그게 상대성 역학이라는 개념으로 또 같이 연결이 돼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20세기 후반부터 작가들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한 화면 구성 안에서 확장된 프레임, 이거는 뭐 프레임도 없고 플롯도 없고 내레이티브 씬, 우리가 보통 영화적 문맥에서, 무빙 이미지 문맥에서 가장 기본 요소가 프레임, 샷, 씬, 그 다음에 시퀀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이 나뉘어지는데, 그거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이 들어오면서 무한의 확장된 공간 안에서, 영역 안에서 시간이라는 게 막 뒤섞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간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대를 갖다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시간대에서 시간적 이 버퍼링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초기에는 이제 멀티비전이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멀티 채널, 원 채널이 아니라 7, 8채널 쭉 깔아가지고 이제 서로 동조 시켜서 다른 시간대를 트는, 그 다음이 엣지 브랜딩이라는 기술이 나와요. 엣지 브랜딩, 그러니까 미디어 고고학적 측면으로 얘기하면 엣지 브랜딩 해가지고 뭐
레졸룸 뭐 이런 프로그램들 워치아웃인가? 워치아웃이 아니죠. 워치아웃은 조심해라 봐야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이 엣지 브랜딩을 시켜버리거든요. 엣지 브랜딩이라는 게 뭐냐면 화면과 화면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 좌우 무한대로 붙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VR이죠. 구글을 써버리면 엣지 브랜딩 기술에 있어서는 레졸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횡적, 종적으로만 확장을 시켰는데 VR이 개입돼 버리면서 횡종 360도 다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R이나 MR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상이 아니라 현실과 가상의 경계로 오면서 상상적 영역을 확장시켜버리죠, 우리가. 현실과 가상 사이에.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다 섞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해체시키고 확장시켜서 인지의 감각을, 우리가 큐비즘이 됐다면 지금은 타임 큐비즘이 도래했다라는 게 제 전시 주제였는데, 이번에 그 선생님이 작업하신 작업 자체가 저는 그 시간적 개념을 해체시키는, 그리고 아까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켜서 현실과 가상 사이에 어떤 우리의 상상, 주체적 상상성을 확장시키는 이제 작업에 가장 잘 맞는 이제 상징적 작업은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서관장님이나 저나 사실은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입으로 먹는다는 사람들이라서 사실 말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들리는데 정작 그 작품을 구현을 하기까지는 또 굉장히 큰 어려움들 혹은 뭐 넘어야 할 산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이루어졌는지 선생님 그 작품 구현의 여정을 좀 그 험한 여정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시공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관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되게 멋있게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공에 대한 탐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상상으로 이제 저의 가진 소양을 가지고 상상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이터널이라든가 영겁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그런 것들 뒤에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에서는 이제 결국은 뭐 어떤 몸은 죽어서 흙이 되지만 어떤 우리 에너지는 뭔가 딴 데를 여행을 할 것이다. 그게 비록 나는 아니어도 그 에너지는 계속 순환한다든가 뭐 영겁을 갖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중에 이제 인생의 그 여러 가지의 레이어들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그래서 우리가 각각 처음 본 장면이나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뭐 데자뷰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19년도에 어떤 그 숲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품을 할 때 어떤 심대한 어떤 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인생의 레이어에서 본 각각 레이어에서 본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같이 보면 어떨까, 되게 신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뭐가 먼저 알이 먼저지 닭이 먼저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 6년 전부터 이제 VR 페인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VR이라는 공간, 가상현실 공간이라는 데는 전부 무한한 아무것도 없는 세계잖아요. 우주처럼 넓은. 그 속에서 제가 혼자서 이제 물감을 가지고 2D에다가 이제 2D 디멘션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얹는 작업이 아니고 허공에다가 물감을 올려서 그걸로 스컬처를 만드는, 3D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페인팅으로 물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공에 대한 것들을 더 이제 연관돼서 생각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표현하는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티스트의 어떤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게 예술과 합쳐져야 되고 이러한 그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우리 그 옛날에 그 알던 동료 그 교수 그 어떤 김용호 그 저기 교수랑 IT 쪽에 있는 사람이랑 만나서 제가 VR 속에서 한 작품을 갖다가 AR 만들어보자. 그래서 또 안 되는 것을 막 만들어보고 또 이제 그 AR로 만드는 것도 또 답답하니까 MR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볼륨메트리 3D 캡처라는 것도 합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예술의 표현을 위해서 기술의 저기 힘을 빌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XR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XR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이오니아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기술을 한 번도 그 각각의 기술들이라는 것은 같이 합하고 만들어 오는 것들이 아니라 각자 따로따로 만들어 온 기술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합해서 한 자리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작업이라는 게 사실 여간 고도라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해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뭐 각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AR 할 때 되게 쉬운 건데 왜 그 비트가 말 위에 제대로 안착을 못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은 이제 어깨 넘어서 보고 하는 말이고 그게 이제 AR 하나 가지고 이제 구현했을 때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XR이라는 것을 구현하면서 여러 가지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이 합해진 상태에서 그런 걸 구현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를 뒷받침해줄 프로그램이 아직도 없어요. 개발되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시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원시적으로 경험을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예술가가 상상하는 것을 과학이나 기술이 이렇게 바로바로 뒷받침해주는 시대는 아직 아니다. 오히려 상상이 더 빠른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됐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백남준 선생님 조금 공부했는데 백 선생님이 그 많은 기술자들이랑 같이 협업하시던 그 과정이 자꾸만 이렇게 떠올라서 와, 이 선생님의 작업까지 저 굉장히 험난했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갈 길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정말 최첨단의 기술들이 하나씩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미학적으로도 좀 저희가 이 기술하고 예술의 또 다른 형태의 집합, 뭐 예술과 기술이 뭐 용어가 분리됐다가 또 그 안에서 같이 뭉쳤다가 하는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구현된 이 기술의 세계에서 미학적으로 이 작품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또 이해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나름대로 이렇게 기승전결, 서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중간, 그 다음 마무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텍스트화하고 작가와 공유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보통 대부분은.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의 자체가 그 테크놀로지의 발달, 기술혁명 시대에 예술의 또 다른 변화나 가능성이라는 논의 자체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두서없이 너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냥 약간은 이제 반신반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일단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뭐 이게 중구난방이 됐던 무작정 뭐 풀어버리자라고 온 거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저는
그 확장적이고 모호한 주제예요. 질문밖에 던질 수 없고, 그죠? 질문밖에 던지지 여기서 무슨 결과를 지금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지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라도 제가 중구난방으로 제 생각들을 그냥 마구마구 그냥 내 던진다면, 아까 지금 뭐 질문에 앞서서 또 조금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사실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창작 행위를 할 때 그 노동과 자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기술 학습으로부터 완벽한 그 독립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동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이 되면서 기술 학습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의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예를 들자면 과거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플래시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만화를 만들려면요 진짜 엄청난 전문가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돈을 엄청 들여서 일일이 셀 애니메이션 그리고 사진 찍고 그래야지만 창작을 해낼 수 있고 유통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단지 간단하게 그냥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사진 학원을 한 학기를 다녔어야 됐어요. 셔터, 뭐 필름 감는 법, 뭐 조리개 조종법.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너무나 멋있게 탕탕탕 찍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를 창작할 때 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노동력도 조금 덜 들어가고 그리고 기술 학습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유저 모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지금 만들어낸 많은 자본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한 이 작업이 제 생각에는 MR이나 지금 그 AR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년 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개인이 핸드폰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각각이 만들어낸 MR이나 증강현실이나 혼합된 현실들이 서로 중첩이 됐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내가 만들어낸 세상, 네가 만들어낸 세상, 이 중첩이 되는 경우 왜? 이제는 개개인이 다 쉽게 만들어낼 수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될 거고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어떤 그 예전에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서 발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술적 도구의 자기 신체화 그리고 상상력의 무한한 확장. 그러니까 기술 도구가 자기 신체화가 되는 순간 내 상상력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표현력과 내 상상력은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과연 예술계가 어떻게 변할까? 요즘에도 everybody can be creators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없어지진 않아요. 압축은 되지만. 그리고 요즘에 꼬마애들이 막 편집하잖아요. 너무 잘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과연 예술계가 어떻게 변할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선생님 작업 보려면 구글 안경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내 신체화가 돼버릴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각기동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전내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이죠. 포스트 휴먼. 기계가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도 이미 나는 내 신체화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무한한 나의 감각을 확장시켜버렸죠. 예전에는 10년 전에 제가 비퍼 사용할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연식이 좀 됐는데 586 세대인데 그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친구 만나려고 하면 집에서 전화한 다음에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카페에서. 그다음에 안 오면은 메모지. 그래서 카페 가면 다 메모판이 있었습니다. 너 왜 안 왔어? 집으로 연락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거 없으면 하루를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만났던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 수와 지금의 접촉했던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의 수를 비교하면 이거는 무지막지한 거예요. 제가 하루에도 뭐 기록을 세우면 5, 60명과 통화를 하는데 아마 지금 KT에 제가 우수고객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 내 신체화가 된다면 그리고 구글 쓴 것들이 예를 들면 내 포스트 휴먼 내 신체화가 되고 핸드폰도 내 신체화가 되고
그렇게 되죠. 지금 공상 영화 보면 이렇게 렌즈로 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증강 형실들을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서로가 중첩이 되는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단 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술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트가 작품이다. 작품에서 아트가 발현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듀샹이 샘 작업을 만들었을 때 깨졌죠. 그러니까 예술은 작품에 작가도 들어가 버렸죠. 작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럭서스 운동 이후에는 뭐 참여, 인터랙티브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예술은 작품, 작가 관계까지도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틀림없이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기에 미래에는 이제 기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구현되는 작업에 있어서 기계적 AI적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작용이 되고 정형적인 게 아니라 이미 비정형적으로 됐고 파편화됐고 상부화됐고 불확정화된 작업이 이미 구현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더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미래에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뭐 AI로 얘기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지식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죠. 기계가 막 글도 써주잖아요. 통역도 해주고 지식 노동력이죠. 우리 상상을 못했죠. 지식 노동력까지 대체할지. 지금 가장 화두가 기계가 창작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내 신체화가 되면서 내 상상력과 표현력이 간극이 없어져 버리고 무한 확장되고 기계라는 게 예술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미 들어와 있고 뭐 이미 작가들도 뭐 비트닉 그룹이라든가 제레미안 아이언이라는 그 영국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작업을 하게 놔둬버려요. 인터넷상에서. 뭐 이런 식의 작업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을 만들까. 심지어는 저는 더 나아가서 향유자에도 기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향유자도. 이미 경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경제의 소비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브레이드 러너 보면은 레플리칸트 보면 물론 무기물적 그 로봇이 아니라 유기물적 로봇이죠. 거기서는 유기체. 걔네들이 하나의 소비 주체잖아요. 경제에 있어서 자기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근데 향유자도 그게 되지 말란 법도 없죠.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어떤 이게 이렇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는 저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모르죠.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그러한 어떤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게 과연 유토피아로 갈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예술계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대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신준식 선생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이 장면 이 장면들은 어쩌면 그동안의 예술가들이 해왔었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건 이미 있었지만 그거를 예술적으로 다시 뭔가 이렇게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예술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뭐랄까 예술가가 지금까지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그게 뭐 무기물이든 유기물이든 기계든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재료든 간에 그것들을 조합해내는 어떤 상상력을 구현하는 행동가로서 혹은 뭐 우리가 역사적인 용어로 아방가르드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할까요?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래요? 서관장님. 그 질문이 상당히 많은 질문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제가 아까 뭐 농담 삼아서 everybody can be creator라는 말이 메이커스 무브먼트도 나오고 막 얘기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전문가의 비전문가의 간극은 없어지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완전히 일체화되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만 간극이 줄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티스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엣지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실험적, 아방가르적, 미학적, 사회적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거는 좋아요. 간극이 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산, 유통, 소비의 서큘레이션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래서 작가들이 조금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은 시대에 산다고 하는데 예전에 고호가 유명해졌잖아요. 대중들한테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년 걸렸나? 죽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YBA 운동 80년대에 있었을 때 데미안 허스트가 15년 걸렸어요. 대학원 때 센세이션전을 하고 나서 이제 옥션에서 최고 경매가 사지에서 쳤을 때가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차이니스 아방가르드 페인팅 무브먼트 작가들이 신진에서 기성으로 뛰어오를 때는 5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비전문가의 경계가 압착이 됐다는 건 그만큼 대중들이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더 커졌다라고 봐요. 현대미술의 대중화라는 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보다 대중들이 공감각적이고 다감각적이고 통감각적이고 깊이 있는 미적 가치관을 저는 진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그래서 한 작가가 어떤 새로운 시각 이미지를 전문가가 냈었을 때 그게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고 공감을 얻는 그런 어떤 서큘레이션이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는 5년까지도 안 걸릴걸요. 빨리빨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작가들한테 보다 많은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만큼 경쟁도 심해지겠죠.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먼 역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두개무진입니다. 네. 저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궁금증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예술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작품을 구입하는 행위 그리고 실제 감상에서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소유까지 이어지는 그런 활동들이 미술 작품의 매체가 계속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이제 전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큐레이터로 일을 하다가 어쩌다 지금 홍보팀으로 오게 돼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제 작품을 소장을 할 때 이거 좀 약간 현실적인 문제인데 작품 소장을 할 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회화를 구입하고 조각을 구입하고 설치 미술까지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몇 년까지 받고 이렇게 되고 미디어트로 넘어오면 비디오 소스를 받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궁금했었던 거 신준식 선생님 작품은 도대체 만약에 내가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소장을 하게 되면 우리 미술관이 소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소장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질문은 조금 더 나아가면 신준식 선생님의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이제 믹스드 되어 있는 이런 작품들이 유통이라고 하는 어떤 채널을 또 만났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야말로 소비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좀 들었었어요. 어떻게 파실 예정이세요? 예전에 벌써 6년 전 아까도 말했지만 6년 전에 이때인데 VR 페인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VR 속에서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고 걸어다니면서 작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아름답다. 제 작품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품을 작가가 만들어 놓은 외면에서 그동안 페인팅이든 스컬처든 인스톨레이션 아트든 간에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라면 이제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그 관람객이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와서 같이 걸어다니면서 같이 그 공감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겠구나,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갤러리, 각 아트센터라든가 갤러리 사이트에 홈페이지 같은데 그 이제 보통 아티스트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상현실 뭐 아티스트들과 그 매뉴얼이 따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방에서 이제 그 간단한 헤드셋만 있으면은 신준식이면 신준식, 뭐 피카소면 피카소, 그래서 단추를 누르면은 그 작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고,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19 이렇게 생기면서 더 절실히 그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뭐 아무리 미래가 되더라도 작가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상 예술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기능은 안 없어집니다. 작가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아니라 딜러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경제적 가치로 변환시켜주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술 생태계에서 근본적인 동의는 뭐냐면, 작가의 창작적인 역량을 물질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술계는 안 돌아가요. 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런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창작물에 대해서 자본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기능이나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정현두 작가의 작업을 봅시다. 영상 작업이에요. 그죠? 유튜브로 일정 그 영상을 막 다 보내요. 알려요. 그리고 무한복제도 돼요. 근데 작가가 갤러리랑 얘기를 해서 딱 에디션 10개 예쁘게 딱 커버 만들어서 고해상도적으로 딱 사인해서 요거는 비싼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작업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콜렉터들은 그걸 사게 만들죠. 크리스토퍼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 촬영, 다큐멘터리 이런 거 에디션으로 사인해서 다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걱정 안 하셔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괜한 걱정을 어떻게든 사진을 찍던 아니면 그걸 어떻게 프로그래머하던 홍보용, 복제, 향유 소스로도 뿌리지만 그것을 분명히 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기능들은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미술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근데 그게 또 팔리더라고요. 다. 네, 뭐 작가가 했던 뭐 조그만 어디 과정에서 퍼포먼스에서 과정에서 소품들, 뭐 사인 일기 뭐 이런 것들도 비싸게 팔리죠.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작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거는 그 계약서가 2장이 됩니다. 이미 제카임이나 ICC나 해외 미술관들은 첫 번째 계약서는 작품 가격이나 소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라는 욕구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든지 자본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소유에 관한 계약서가 있고, 또 하나는 보존보건 매뉴얼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제카임이나 ICC 같은 경우 이미 미디어 아트를 오래전부터 다뤄왔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이렇게 2개를 써요. 그러니까 보존보건 매뉴얼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게 VHS 테이프였는데 그거를 DVX 플레이어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변환 과정에서 분명히 왜곡이 생기거든요, 조금씩. 아니면 모니터, 지금 백남규 선생님이 다다에서 얘기가 나오죠. TV 모니터를 LED로 바꿀 수 있느냐. LED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CD 없어지고 있죠, 지금. 옛날 작가들 CD로 만들었는데 빔 프로젝터도 바뀌고 있잖아요. FHD에서 또 4K로. 이런 거에 대한 그 매뉴얼 계약서를 다시 다 써요. 그래서 페이퍼를 2장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미술관의 컬렉션이 될 때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그래서 변환에 대한 권한을 보존 복원에 대한 권한을 작가가 미술관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룰. 네. 저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 직접 제 작품을 그 장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가 지금 이 전시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를 지금 그 가상현실에서 그 집에서 간단한 앱을 받아가지고 자기 어느 장소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되게 익숙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선생님 말씀에서 저도 좀 그 상상하면서 공감이 됐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작품들이 그 회화는 벽이 있으면 걸고 조각은 공간이 있으면 놓으면 되는데 선생님 작품 그리고 또 다른 미디어 아트 작품들은 어떤 이제 그걸 재생해주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미디어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보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선생님 작품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기존의 또 다른 물리적인 어떤 조건들 없이 그거 자체로 어떤 미디어인 상태로 존재하는 작품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만약에 선생님 작품을 샀어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저희 집 거실에 그 이제 손님들이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얘들아 내가 이번에 진짜 멋있는 작품을 하나 샀는데 한번 찾아봐. 못 찾지. 뭐 벽에도 없고 어디 조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앱을 다 이렇게 열어주고 제가 만약에 어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선생님의 새 작품, 제가 구입한 선생님 작품을 이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을 저희 집 거실에서 저희 집에 놀러 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선생님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걸로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은 한 작품이 아니라 선생님 마치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선생님 작품의 뭐 이제 1, 2, 3 시리즈를 저희가 패키지로 구입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공간에서 그 작품들을 굉장히 뭐 내가 만약에 좀 약간 글루미 그러면 그걸 좀 뭔가 이렇게 기분을 바꿔줄 수 있는 공간의 예술 작품을 제가 감상하고 싶으면 그 작품을 또 로그인해서 보고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그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겠네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죄송해요. 제 궁금증만 너무 많이 해소를 한 것 같은데 그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RSVP를 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거 정말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었다, 질문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플랫폼 쪽 관계자라 질문을 삼가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음에도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 많아서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셨던 부분들에서 한 가지 질문 말고 먼저 전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선생님 작품 소장과 판매에 대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선생님의 작품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뭐 고화질로 미술관에 소장을 하게 하고 이런 거랑 아예 완전히 판매처 자체와 판매 방식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판매가 정말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실제로 캡트 아트가 올라프 엘리아슨이랑 협업을 해서 AR 작품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하나의 어플을 개발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런 식의 증강현실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어떤 스타트업이랑 협업을 하셔서
선생님 작품을 하나는 먼저 한번 볼 수 있고 여기서 뭐 얼마씩을 결제를 하면 또 몇 개의 작품은 또 소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예 전 소장하는 주체를 완전히 대중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혁명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미술계에 가지고 오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혁명이라는 단어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제가 도슨트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혁명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와 평화, 어떤 아름다운 가치를 획득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혁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공포정치 혹은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를 데리고 오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저희가 전시장을 돌다가 그런데 마치 이런 프랑스 혁명이 있었듯이 신주기 선생님도 예술계에 혁명을 가지고 오시고자 어떻게 보면 이전 시대의 작품들에서 완전히 색다른 레볼루션을 이룩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이 레볼루션 자체는 대단히 혁명적이고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멋진 어떤 스텝이지만 우리가 프랑스 혁명처럼 되지 않으려면 신주기 선생님이 가지고 가신 어떤 스테이터스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있었던 아트씬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오면서 근데 이런 혁명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배제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제 스스로는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근대사 공부하다가 이제 프랑스 이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프랑스 민중들의 대의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제 기술을 제 작업에 도입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순수하게, 그러니까 우열이면서도 필연인 듯 이렇게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우연히 VR 아트라는 것을 접해서 그 VR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서 헤드셋을 쓰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재밌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마침 또 그 VR 헤드셋에 되게 적응을 잘했고 그 안에 헤드셋을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진짜 큰 구슬만한 것들, 돋보기 같은 거 2개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 오래 버티지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이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체질을 갖고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인 듯 계속 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더 커지고 상상력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확장 현실, 익스텐드 리얼리티라는 것을 해서 제가 그걸 작품에 사용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사용하고 있다보다는 사용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은 없고 혁명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냥 제가 그런 여러 가지를 저는 나폴레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을 계속 뚜벅뚜벅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전시를 하면서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겠다 아이디어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롤모델이 없다 보니까 하면서도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범위가 있고 또 하다가 보니까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네 라는 것도 발견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 구축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 코로나만 극복이 된다면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가상 어떤 기술, 구현 기술을 더 그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밀접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작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가는 위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분.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미술 선생님 하면서 되게 현재 많은 미술 교육 현장이 좀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미 확장된 예술이 있는데 학부모와 학습자들은 아직도 회화하고 이렇게 드로잉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하니까 제가 이번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되게 앞으로 확장된 예술을 어떻게 더 잘 활용을 하고 이제 학습자들에게 이렇게 이거를 expose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게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언젠가는 좀 젊은 그 세대하고 같이 그 콜라보레이션 같은 작업도 해보고 싶고 그들의 그 상상력을 제가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빌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예술가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이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영역, 할 수 있는 못한 영역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뭐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그 나이랑 상관없이 오히려 더 그 젊은 나이가 더 어릴수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중점에서부터요 아바타 비트와 함께 순간이동의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바타 비트의 탄생 배경과요, 또 저희가 3관이 어떻게 보면 엑셀 아트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관에서 저희가 관람객들이 어떤 걸 더 느끼셨으면 하고 작품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비트는 제 아바타였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도 되게 굉장히 그때만 해도 이제 디지털이 막 되고 인터넷이 막 개통되고 이럴 때라서 그렇게 많이 발전한 시대는 아닌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그 세컨 라이프라는 어떤 게임이자 진짜 세컨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온라인 공간이 있었어요. 가지고 거기서 뭐 사람들이 하루에 동시에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이 그 로그인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팔아가지고 막 100만 전자가 되고 이 정도로 진짜 세컨 라이프였던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는 이제 그 아바타와 아바타끼리 타입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지만 지금은 뭐 알트 스페이스라는 뭐 이런 가상 현실 공간에서 VR 헤드셋을 쓰면은 제가 지금 매일 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간이 비슷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로 하죠. 말로 하고 거기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막 텔레포트도 하고 날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자유로운 공간인데 그때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쓰던 그 세컨 라이프라는 곳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집을만 하고 쓰던 제가 만들어서 쓰던 그 아바타가 비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트가 옛날에 그때 당시에 아이마 텔포터라는 그런 시리즈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기껏 표현한다는 게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제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던 게 다였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루이 15세의 일본에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그때 당시 그림을 캔버스에다 그려서 그다음에 프린트아웃해서 수천 장을 프린트아웃해서 그걸 다시 입체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현대의 기술 구현을 빌려서 비로소 이제 이렇게 정말 아바타처럼
탄생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약간 상가는 결국 이제 이 전시 전체가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시공에 대한 탐구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트라든지 네트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대한 생각에 머물다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뭐 공변양자장이라든가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가 양자법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든 것은 그 제목과 같이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2권에 보면은 뭐 AI가 우리 얼굴 보고 음악을 생성하는 것도 우리 얼굴에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우리 DNA조차도 그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라든가 뭐 종족의 어떤 기록들까지 그 포함된 그런 정보에 의해서 그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간에 이렇게 그림 밖으로 처음 이제 맨눈으로 볼 때는 캠퍼스만 보이지만은, 캠퍼스에 있는 페인팅만 보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태블릿 PC라든가 이제 뭐 홀로렌즈라는 걸 사용했을 때 이제 그런 거기에 끝이지 않고 공간에서 색깔들이 꽉 차서 공간을 메꾸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제 어떤 사고의 파편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if from bit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볼륨메트릭 캡처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왜냐면 아마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엔진을 쓰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 바로 에스스토어에서 바로 모델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볼륨메트릭 캡처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공간과 또 보니까 멈춰져 있는 사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체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카메라와 인력이 필요했고, 이걸 또 아마 블렌더 같은 모델링 프로그램에 돌려서 바로 게임 엔진에 올렸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고로운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들어갔을 때에는 분명히 작품 내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있는 어떤 사물이나 신체와 같은 대상을 가상으로 가져오신, 모델이 아니라 가상으로 바로 가져오신 이유에 대해서 작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기술적인 걸 여쭤보시는 줄 알고 개발자를 소환하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순수하게 얘기하면 그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정지된 것들만 모여놓기에는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표현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뭐 예를 들어 상관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파편들이, 이미지들이 이제 공간에 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양에 차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구현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고 힘이 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용량의 그런 제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가상 현실이지만은 현실적인 어떤 느낌을 제공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볼륨메트릭 그 와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볼륨메트릭 3D 캡처 스튜디오라는 것을 2018년도, 17년도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인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여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우리가 아티스트가 돼가지고 가서 콘텐츠를 남길 수 있는 이런 행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또 가상현실 세계이면서 현실 세계인 어떤 게 더 현실인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진호 관장님께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종횡무진 다녀와가지고요, 막 롤러코스터를 막 이렇게 달려온 것 같은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그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아까 앞서 질문이 이제 2개가 나왔는데 교육 개념하고 혁명이라는 개념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의 작업을 보면서 얘기했던 부분,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던 부분을 살짝 얘기하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뭐 디지털 시대에 미래의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새로운 창의 교육이라는 부분 시대사적 화두고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얘기한다면은 그 스팀 교육이라는 것도 화두가 되고 있고 융합 교육,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매스메틱스, 아트에서 스팀 교육이라는 것도 지금 새로 적용이 되고 있고 뭐 서양적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동양적 교육이라는 얘기도 되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우리랑 갖고 있는 미적 가치관이나 인지, 감각이나 시스템이 이미 진화된 애들이거든요. 제가 항상 걔네들이 이미 진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디지털적 환경, 하루에도 수천만 비트가 나한테 압력으로 오는 환경에서는 진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목도한 거는 저는 꼬마인데 밥 먹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게임을 하는 뭐 또 고등학생들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한쪽으로 문자 보내는 이미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저는 공부하면서 음악까지는 들어요. 저희 세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못 그랬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 새로운 창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시대사적 화두예요. 이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질서나 교육 질서나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미 그 서구에서는 뭐 그 교육 프로그램이 좀 발달된 나라에서는 일단 데이터부터 뽑고 있거든요. 아이들이랑 다양한 실험과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인지 감각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면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전환이 돼 있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는 방식은 이미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두이고 또 하나는 아까 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생님의 작업을 봤었을 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인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의 혁명이라는 개념은 그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이 정확하게 구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력자,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이게 정확하게 그 대상이 나타나 있었고 그 대상이 나에 대해서 영향을 주거나 압력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죠. 근데 선생님의 작업을 보면 사실은 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이미지적 레이어들을 결합시키면서 그 대상을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거든요. 뭐 나폴레옹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지상으로는 되게 저는 다양한 이미지적 장치들이 거기에 합쳐지면서 모호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동시대에서 특히 소셜 인게이지먼트, 사회 참여적 예술에 있어서는 이미 저항의 예술에서 의심의 예술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타도해야 될 권력자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향이나 인플루언스나 나한테 프레스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감염시켜버리죠. 우리가 디지털 바이러스라고 해서 하나의 정보나 이미지들을 인펙션 시켜버려요. 전이시켜버리기 때문에 나조차도 뛰어난 문화지식인이라고 스스로가 자부하는 나조차도 거기에 감염돼버리고 그 정보나 이미지나 이것들이 사실이냐 내 스스로도 모르게 나한테 감염돼버리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술이라는 것도 저항의 예술에서 저항의 미학에서 의심의 미학 그로 바뀌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박근혜가 뭐 이런 얘기도 되나 여기서 과거에 비문을 많이 활용을 하면 나조차도 우문현갑인가 그리고 기자들 질문이 답을 잘 안 하면 과묵하구나 이렇게끔 저를 감염을 시켰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 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물론 뭐 넘어가서 한 번 했지만 네, 산에서 좀 내려가는가 싶었더니 이제 또 앞에 산을 하나 쌓아주시는 네, 정말 친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정말 저도 오늘 이 토크 참여하면서 정말 재밌고 또 궁금증도 많이 해결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의 궁금증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가님, 또 손인석 관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